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업체는 5만 곳이 넘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기동성이 좋은 드론을 단속에 투입했는데 효과가 좋아 이달 말까지 34대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택의 뼈대가 되는 골조를 3D 프린터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공 시간이 짧은 데다 곡선 형태까지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어 실제 주택 건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은 구름을 이루는 작은 물방울이 온도가 낮아지며 얼음으로 변하고 여기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겨울에 눈이 오면 다른 날보다 포근하다고 느끼는데 여기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과학 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용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인용 발자국 화석은 희귀성이 높아 학술적 가치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원상호 진주 인용 발자국 전시관 학예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소규모 공장들은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는데요. 정부가 단속 효율성이 높은 드론을 대폭 늘려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체 90여 곳이 모여있는 강원도 원주 산업농공단지. 이동 측정 차량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구역을 파악하자 드론이 출동합니다. 감지기를 단 드론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현재 강원도 원주 문막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4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 주변은 순간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 넘게 치솟았습니다. 공장 굴뚝까지 다가가자 배출가스를 빨아들여 비닐팩에 모읍니다. 드론이 채취한 배출가스는 이동 측정차로 옮겨진 지 수십 초 만에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유해 대기물질인 아크릴레인 물질이 약 400ppb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배출한 해당 사업장은 지금 현재 점검 단속반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업체는 5만 곳이 넘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형 업체와 달리 대기오염 물질 자동 측정기를 다는 것이 의무가 아닌 데다 단속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동성이 뛰어나고 암행 감시가 가능한 드론을 투입하면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력이 직접 투입을 해서 현장 파악이나 아니면은 굴뚝에서 시료 채취하는 것만 해도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다음에 이런 첨단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은 지금 포집에만 한 10분 정도로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되고요. 환경부는 현재 7대에 불과한 드론을 이달 말까지 30여 대까지 대폭 늘려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가 설비 가동을 아예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췄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석탄 발전 설비 10기가 몰려있는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입니다. 뿌연 장막 사이로 솟은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동을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가동이 정지된 석탄 발전 설비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10기로 이는 이번 달부터 시행된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겁니다. 다른 석탄 발전 설비와 중유 발전 설비 등 42기도 출력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석탄 발전 감축 조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46% 줄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비상 저감 조치까지 발령되면서 시민들의 체감도는 떨어집니다. 발전소나 이런 게 아무리 나름 신경을 쓴다고 해도 우리 시민이 느끼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사실은 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나올 수 없는 정도예요. 지난달 충남 당진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첫 공개 주민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이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령 3호기 등이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 사실상 수명 연장에 들어간 데다 서천 등지에서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줄여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7개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지금 건설을 중단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겨울철 집중 저감 대책도 새롭게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세계 1등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가 일본입니다. 최근 환경과 관련된 세계 1등 타이틀을 2개나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그리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 히로시마현과 오카야마현 등 서일본 지역에 물난리가 났을 당시 모습입니다. 사망자는 무려 200명을 넘었고 재산 피해는 수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2달 뒤에는 오사카 일대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또 한 번 물난리가 났습니다. 간사이 공항이 침수돼 폐쇄됐고 강풍에 떠내려간 유조선이 교량을 들이받아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지난해 기상재해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1위로 선정됐습니다. 독일의 한 싱크탱크가 세계 각국의 재해를 분석해 사망자 수와 경제적 손실 등을 기초로 선정한 결과입니다. We see that the countries that have been most affected in 2018 are Japan. 이 단체는 기상재해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 대책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은 그 누구보다도 온난화 대책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기후네트워크는 온난화 대책의 가장 소극적인 나라 3곳 중 하나로 일본을 뽑았습니다. Japan has been receiving increasingly negative public attention for its addiction and growing dependence upon coal. 이 단체는 일본이 온난화 대책은 뒤로 한 채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기대는 나라라는 의미로 화석상을 수여했습니다. 불명예상 수상의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 경제산업상의 최근 발언이었습니다. 私どもはまだ国内も含めて石炭開発、化石燃料の発電所というものは選択肢として残してお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특히 이 발언은 구티에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환경회의에서 온난화 대책 강화와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을 멈추라고 전 세계에 호소한 바로 다음 날 나와 아베 정부의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볏짚을 아직도 다 폐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유출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볏짚이 일본 각지에 약 6,000톤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리한 볏짚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방사선량이 1kg당 8,100克를 이하인 볏짚은 보통 쓰레기로 간주해 소각 처리 등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반발해 처리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태풍 때 각지에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볏짚이 유실됐으며 과거에는 기준치 초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볏짚을 먹은 소를 일본 정부가 사들여 소각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툰베리는 타임이 1927년부터 선정해온 올해의 인물 수상자 중 역대 최연소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스웨덴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올해의 인물 선정 사상 최연소입니다. 타임은 선정 이후로 인류가 유일한 보금자리와 맺는 포식적 관계에 경종을 울리고 파편화된 세계의 배경과 국경을 초월한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툰베리는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왔습니다. 툰베리가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8월부터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는 대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My name is Greta Thunberg. I'm 16 years old and I'm from Sweden. And every Friday I am school striking for the climate outside the Swedish Parliament alongside hundreds of thousands of other children from all around the world. 툰베리는 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We need to focus every inch of our being on climate change. Because if we fail to do so, then all our achievements and progress have been for nothing. 툰베리의 작은 시작은 1년여 만인 올해 9월 20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기후변화 시위 참가자가 400만 명으로 불어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툰베리는 자신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데 대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기후변화운동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건물 유리창이나 자동차 유리를 태양전지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은 대표적인 태양전지인 결정질 실리콘 태양 광전지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결정질 실리콘은 전기 생산 효율이 뛰어나 태양전지로 널리 쓰이지만 빛을 흡수해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검은색을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빛을 통과시키는 미세 구조를 도입한 결과 미세 구조 부분은 투명해 보이고 미세 구조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빛을 흡수해 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판으로 태양전지를 만든 결과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12.2%에 달했다며 이는 현존하는 투명 태양전지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겨울 되면 눈이 오길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벌써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렸는데 두 분은 눈을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그렇죠? 군대에 있을 때는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쉬는 시간도 없이 눈을 치워야 되거든요. 정말 싫어했는데 네. 또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지금은 좀 기다려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눈에 쓰레기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은 좋아요. 아, 그래요? 이동훈 기자는요? 저도 상당히 현실적인 편입니다. 네. 저는 좀 잘 넘어지는 편이라 눈이 오면 이 길이 얼잖아요. 저는 그 그렇죠. 걱정부터 해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부터 하는 편인데 네. 보통 우리가 눈 오는 날 보면 좀 다른 날보다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오히려 좀 기온이 그렇게 춥지 않다라고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덜 추운 것 왜 그런 같고요. 걸까요? 우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원리를 좀 설명을 하자면 이 구름을 이루는 이 작은 물방울들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얼음으로 변하고요. 네. 여기에 수증기가 달라붙으면서 덩치가 점점 커지다가 한계치를 넘으면 이제 떨어지는 게 눈인데요. 네. 이때 이 물방울이 얼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열을 밖으로 배출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수증기나 물이 눈으로 변하면서 그 자체는 차가워지게 되고요. 얼면서 소모되는 열 에너지 때문에 이 주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 1g의 눈이 만들어질 때 8kcal 정도의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눈이 오는 날 기온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한방눈이라고 하는 이 눈송이가 큰 눈이 내릴 때는 날씨가 더 따뜻해지는데요. 네. 눈송이가 크면은 그만큼 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출하는 열 에너지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한방눈처럼 눈이 펑펑 내릴 때 포근하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과학 원리가 있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원리를 얘기를 하자면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입니다. 예. 이 과학 시간에 아마 배운 많이 기억이 나실 들어봤어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전기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가면서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런 네. 법칙인데 우리가 겨울에 손이 시리면 이렇게 막 비벼서 열을 내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찰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열을 내는 건데요. 네.
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물이 눈으로 변할 때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고 열 에너지로 배출이 되면서 주변 온도를 높이는 것도 이런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또 에스키모인들의 이글루입니다. 예. 눈이 녹았다가 어는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는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글루에 수시로 물을 뿌린 뒤에 이때 발생하는 열로 내부에 따뜻한 온도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따뜻한 날에 눈이 온 게 아니라 눈이 와서 따뜻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또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둘 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후적인 조건을 좀 보면 사실 덜 추운 날 눈이 오는 것도 맞다고 봐야 되는데요. 눈은 뭐 비와 마찬가지로 저기압일 때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위치했을 때 더 춥게 되는데 이렇게 대륙성 고기압이 영향을 주게 되면 건조하고 날씨가 맑은 날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 저기압이 위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날이 흐리게 됩니다. 보통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번갈아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주로 이 남서쪽이나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눈이 오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대륙성 어떤 차가운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보다는 좀 기온이 덜 추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할 때 눈이 내리기도 하는 네. 거고 또 눈이 만들어질 때 나오는 에너지 덕분에 기온이 더 따뜻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원인 때문에 또 기온이 따뜻해지고 눈이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더 들 수가 있는데요. 복사 냉각이라는 게 또 영향을 줍니다. 네. 이 복사 냉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대기와 지표면이 냉각되는 어는 현상인데요. 눈이 내리면 보통 이 구름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구름이 이불처럼 대기권을 덮어주기 때문에 지표면에 있던 열을 빼앗기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열이 머물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맑은 날에는 이런 방어막이 없어서 지표면이 내뿜는 열이 그대로 이 대기권 밖으로 다 사라져 버리면서 네. 기온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오는 이런 흐린 날 더 좀 따뜻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구름이 덮어주니까요. 그렇죠. 네. 아직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오진 않았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온다면 기온이 어떻게 좀 따뜻해지는 건지 좀 체험해보면서 과학적 원리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아주 즐겁게 연말 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연말을 보낼까, 술자리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보낼 수 네.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술을 어떻게 마시는 게 좀 더 좋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막상 이 술이 몸에 의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술은 일단 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또 어떤 기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우선 알코올이 넘어가면서 통과하게 되는 이 위장관 내에 점막에 자극을 주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위산 분비를 촉진을 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췌장에도 영향을 주는데 염증을 일으키면서 심한 복통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심하면 이 췌장염으로 이어지면서 고혈압이라든가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술 마시고 나면 왠지 몸이 좀 뻐근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맞아요. 있는데요. 네, 이 알코올이 근육통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이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에 변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할 경우에 이 치매나 신경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술이 간을 비롯해서 우리 몸 곳곳에 악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 간 질환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네. 이 알코올로 인한 간 질환은 정확히 그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이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네. 지방간과 이 알코올성 지방 간염 그리고 간 경변증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환들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히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랫동안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90% 이상이 지방간을 갖게 된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한 10에서 30% 정도가 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이들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간 경변증을 앓게 되는데요. 네. 일단 간 경변증이 진행이 되면 해마다 이 사망률이 2%에서 4% 정도가 될 정도로 네. 아주 중증 질환이거든요. 예. 이 간암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사망률이 아니라 2에서 4% 정도가 간암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상관관계가 그만큼 높다는 네,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단계별로 질환을 또 구분하고 또 그에 맞게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는 보통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경우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심하면 뭐 피로라든가 무력감을 느낀다거나 뭐 열이 나고 황달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복수라든가 위장관에 출혈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장 심한 간 경변증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간경변증이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이 간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병증이 나타날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 사망률이 한 30%에서 50% 정도. 확 1년에 높아지네요. 네, 거의 뭐 50% 가까이 될 정도로 중증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지방간은 검진이나 뭐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 간염이라든가 간 경변증으로 심하게 발전하기 전에, 악화하기 전에 정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 경변증이 있는 경우에 간암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당연히 적절한 음주겠죠? 네, 맞습니다. 뭐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간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는 하루에 한 40g 정도 알코올이고요. 여자는 한 20g 이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도수 한 20도 정도의 소주 한 병당 보통 한 60g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뭐 도수가 낮으면은 조금 더 이제 알코올이 적다고 보면 되니까 아주 대략적으로는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반적으로 드시는 소주 같은 경우는 뭐 16에서 17도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한 병 좀 안 되게, 여자분들은 좀 반병이 안 되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요즘에 술 잘 마시는 게 자랑인 시대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적당한 음주로 분위기 좋은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젠 정말 3D 프린터로 못 만드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일반 주택 크기 건물의 뼈대가 되는 골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층 한층 3D 프린터가 시멘트를 켜켜이 쌓아 올립니다.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단층짜리 건물 골조를 만드는데 60시간, 이틀 반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이 직접 만들 때 닷새 정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시공 시간이 절반으로 준 셈입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특수 3D 프린터를 개발했습니다. 3D 프린터가 레일 위를 움직이며 설계도대로 골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특수 배합된 시멘트가 사용되는데 출력된 시멘트가 적당히 굳으면 그 위에 시멘트를 또다시 층층이 쌓는 방식입니다. 시멘트는 기존의 시멘트와 동일합니다. 거기에 그 배합비를 조정을 했고요. 혼화제들을 섞어서 초당 약 20cm 정도 움직이는 속도로 해서 출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기존 시공 방식으로 하기 어려운 곡선 형태의 골조까지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공 시간이 짧은 만큼 들어가는 인건비와 건설 폐기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골조 내부에 철근이나 단열재를 넣으면 고층 건물이나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벤치 등 소형 시설물부터 제작한 뒤 활용 방안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올해 우수과학자 포상 통합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통합 시상식은 한국과학상, 공학상과 젊은 과학자상, 올해 여성과학기술인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등 모두 4개 부문에서 17명의 과학자에 대한 시상과 축하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과학상, 공학상에는 오용근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등 4명이, 젊은 과학자상에는 유우종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 4명이, 올해 여성과학기술인상에는 김미영 서울대 교수 등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에는 올해 하반기 월별 수상자로 선정됐던 신건우 서강대 교수 등 6명의 연구자가 이번 시상식을 통해 수상했습니다. 사물을 인식하고 행동을 추적하는 시각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는 시각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백본 네트워크와 포토샵 없이도 쉽게 얼굴 사진을 편집하는 기술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백본 네트워크가 객체의 특징을 찾아 정보를 추출하는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사물 검출, 또 안면 인식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얼굴 편집 기술은 딥러닝 기법이 적용돼 사진 속 인물이 하고 있지 않은 액세서리를 추가하거나 머리 모양과 표정을 바꿀 수 있고 일부가 훼손된 사진도 자연스럽게 복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트리는 국내 시각 인공지능 기술의 외국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기술을 공개해 국내 산학연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서울대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라트바이오가 첨단 생명공학 공동연구시설 건립과 연구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축산기술연구소 내 부지를 활용해 규모 약 1,500제곱미터의 유전자 변형 생물 전용 시험 축사와 연구시설 건립, 공연 연구에 따른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한 약정 체결입니다. 앞서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은 2017년 공동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체세포 복제 기술을 활용한 우수 가축 유전자원 복원에 관한 연구 등을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팔려면 반드시 담배값에 흡연 경고와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최근 일본계 기업인 JT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넣지 않았다가 전량 회수 등의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문제가 된 담배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최근 일본계 담배 기업 JTI 코리아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4종 가운데 메비우스와 카메르 담배값에서 청소년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빠뜨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문구를 넣어 다시 판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JTI 측은 곧바로 시정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서울 곳곳에서 버젓이 경고 문구가 빠진 담배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편의점주는 JTI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해당 제품이 판매가 금지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몰랐었거든요. 아직 담배 업체에서는 공문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었고 평상시에 팔던 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일부 편의점에서는 담배값이 아닌 포장 비닐 위에 임시로 경고 스티커를 붙인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시정 명령의 취지와는 달리 JTI 측이 전량 수거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담배값 뒷면의 원칙을 따라라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담배값에 붙이는 거가 원칙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JTI 측은 소매점이 워낙 많다 보니 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공시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경고 문구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거나 시정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풀어보는 과학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꼭 챙겨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인데요. 견과류는 암이나 당뇨, 호흡기 질환 등의 위험성을 눈에 띄게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슈퍼푸드인 셈인데요. 이외에도 견과류는 다양한 방면에서 효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견과류의 또 다른 효능에는 어떤 게 있는지 OX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견과류를 섭취하면 눈떨림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자, 눈떨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류나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합니다.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 등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를 먹으면 눈떨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견과류로 건망증을 예방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자, 20, 30대에서 나타나는 건망증은 뇌 기억 중추인 해마에 있는 특정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몬드와 호두 등의 견과류에는 기억력과 연관된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하는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망증 예방에 좋다고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단단한 견과류를 씹어 먹으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뇌의 혈류량이 늘어나서 두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견과류 자주 챙겨 먹으면 좋겠죠.
지금까지 과학 백문백답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가 늘고 항원 검출도 이어지고 있어서 불안감이 큰데요.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홍역을 치른 뒤라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의 닭고기 가공업체. 입구에 들어선 차량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소독입니다. 도축장이나 사료공장 등 전국 축산시설 891곳을 드나드는 차량은 모두 이렇게 소독해야 합니다.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진출입 차량은 물론 인적 자원까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철새가 겨울을 나는 호수나 습지 등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역 방제기를 포함한 방역 차량이 쉼없이 소독약을 뿌립니다. 군부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발병 위험이 큰 철새 도래지에 축산 차량은 아예 접근 금지입니다. 여기 찬수받는 AI 검출 철새 도래지로 진입 금지 지역이니 우회해 주세요.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겨울 철새가 지난해보다 부쩍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AI 항원 발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가축 전염병입니다. 따라서 차량과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농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화석이 발견된 곳에는 국내 최초로 익룡 발자국 전시관을 개관했는데요. 진주에서 이렇게 많은 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원상호 학예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경남 진주가 전 세계 공룡 연구자들의 성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경남 진주에서 화석의 보존 상태들이 참 좋고 화석들의 밀집도까지도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경남 진주에 이렇게 많은 화석들이 발견된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지금도 많은 동물들이 함께 모여서 살지만 그 발자국이 찍히고 그것들이 화석으로 남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2010년 진주 혁신도시 조성공사 과정에서 악어 발자국 화석이 처음 발견되면서 문화재 발굴 정밀 조사가 시행됐습니다. 이후 익룡이나 새, 공룡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런 척추 동물들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진주 화석산지는 2011년 천연기념물 제534호로 지정됐습니다. 진주에서 이렇게 많은 화석이 발견된 이유는 당시 그곳이 호숫가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물가 주변에 동물들이 모여 살듯 그것도 이렇게 동물들이 모여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진주 외에도 이 경남 부분에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진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작고 이렇게 섬세한 발자국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는 것들로 봐서는 아주 잔잔한 이렇게 호수가 있는 평화로운 살기 좋은 곳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경에도 보이고 이렇게 화면으로도 봤지만 공룡 발자국들을 보면은 그 위에 어떤 공룡들이 살았는지 상상하는 것도 재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석의 보존이나 뭐 전시를 위해서 익룡 발자국 전시관을 개관을 한 건데요. 자, 전시관에 또 이외에 어떤 화석을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이곳 화석 산지에서 발견된 수많은 화석 중에는 희소성이 높고 보존 상태가 우수한 화석 5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소형 육식 공룡 발자국에 찍혀 있는 발바닥 피부 화석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소형 공룡인 랩터 발자국도 있습니다. 흔히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 공룡, 수강류 공룡의 세 개의 발가락이 발자국으로 찍히는데 랩터 같은 경우는 육식 공룡이지만 세 개의 발가락 중에 한 개의 발가락이 이렇게 위로 들려 있기 때문에 발자국에는 두 개의 발가락만 이렇게 화석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1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캥거루지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두 발로 뛰어다니는 이런 포유류 발자국도 있는데요. 두 개의 발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줄지어서 찍혀 있는 이런 현존하는 동물 중에서는 이렇게 두 발로 뛰는 동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캥거루하고 그리고 캥거루 쥐가 있는데요. 그 크기로 봐서는 이곳에 있는 전시관에 있는 화석 같은 경우는 캥거루
최고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이러한 이제 동물들과 이런 발자국과 연계할 수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피규어라든지 우리 3D 프린터 제작물들을 함께 이렇게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시관 이름이 익룡 발자국 전시관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공룡 화석 중에서도 익룡 화석이 굉장히 희귀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 우리 화석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개체 수가 많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딱딱한 뼈라든지 예. 혹은 이제 껍질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빨리 매몰돼야 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익룡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이러한 뼈 같은 경우에 공룡보다도 훨씬 비어 있어서 약한 예. 뼈를 가지고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고된 이제 뼈 화석도 훨씬 적고요. 그런데 진주에서 발견된 이런 익룡 발자국 같은 경우는 빨리 매몰되지 않고 천천히 이런 발자국이 찍히고 그것들이 굳고 나서 다시 이렇게 덮이는 퇴적 과정들을 반복을 해서 네. 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발자국 화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됩니다. 네. 그 안에서는 익룡 발자국들이 크기도 다양하고 예. 그 섬세함이나 그리고 또 뭐 발톱 혹은 뭐 물갈퀴 같은 것들도 잘 발견되는 네. 것들로 봐서는 이곳이 익룡들의 이런 서식처였다는 것들도 알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익룡은 보통 이제 하늘을 나는 모습만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공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익룡들이 이제 사족 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더 발자국이 좀 재밌게 찍힐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지금 익룡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된 바에 의하면 뭐 2발 또는 이렇게 4발로 걸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4발로 걸었던 이런 익룡 발자국 보행률도 보이지만 아. 2발로 찍힌 보행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익룡 같은 경우 먼저 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익룡 같은 경우는 앞발에는 4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화석에는 3개의 발가락만 찍힙니다. 우리가 흔히 날개라고 하는 부분, 날개 끝부분이 4번째 발가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있는 3개의 발가락이 이렇게 발자국으로 찍히는 거죠. 네. 그리고 뒷발 같은 경우는 5개의 발가락이 있지만 4개의 발가락이 찍힙니다. 예. 마치 사람 발과 거의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고요. 5번째 발가락은 짧게 있어서 이게 날개를 지지하는 네.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익룡 발자국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이 전시관에 유독 굉장히 작고 희귀한 발자국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도마뱀 발자국 화석입니다. 네. 네, 도마뱀은 현재도 흔하지만 전 세계에서 도마뱀 발자국 화석이 보고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진주에서 발견된 건 그중에서 2번째로 발견된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도마뱀은 공룡보다 작고 가볍다 보니 발자국이 남기도 어렵고 서식 공간 자체도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발자국이 찍힐 일이 없었겠죠. 그렇게 그렇군요. 네, 희귀한 도마뱀 발자국이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아주 섬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네, 이 희귀한 도마뱀 발자국 화석까지 이 전시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전시관이 얼마 전에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네, 이제 이 전시관에 있는 이런 많은 유물이라든지 이런 전시물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 있게 훨씬 더 이렇게 귀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해가 쉬운 피규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함께 네. 연계해서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전시관에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아이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보면 이제 전시관에 보면 공룡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룡과 화석을 따로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전시관에 있는 이런 화석들을 아이들이 체험과 함께 뭐 스탬프 투어를 통해서 발자국 모양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 발자국 화석을 찾아보거나 혹은 우리 발굴 과정에서 있었던 이렇게 돌에 화석 네. 퍼즐을 네. 맞추듯이 실제 축소된 퍼즐을 맞춰보는 이런 체험들도 네. 함께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공룡을 워낙 좋아해서 진짜 근데 어른들도 공룡 앞에서만 다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동심을 찾게 너무나 되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랜만에 좀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드는 오늘 시간이었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꼭 저희도 진주 그 익룡 발자국 전시관에 꼭 네.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 10명 중 절반 이상이
깨어있을 때 내려야 첫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첫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공식적인 첫눈은 기상 관측소에 있는 관측자가 직접 봐야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기계로 하는 관측도 있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측하는 게 더 구분이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올해 공식적인 첫눈은 아주 짧게 지나갔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첫눈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